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전무와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박 오늘 10월 28일 월요일 순서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아버지가 보내주신 아침에 남한산성의 사진에도 보면 가을이 저물고 있다 하시면서 사진을 보내주셨는데요. 여의도는 이제 가을이 막 무르익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의도의 단풍은 아마 다음 주하고 한 다다음 주 정도가 절정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모건 스탠리 반성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오늘 기사에서는 모건 스탠리 반성문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는 기사를 빨리 읽고 한 30분 정도로 끝내는 걸 목표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입니다. 반도체 전쟁 최대 수혜자가 미중 패권 다툼을 때렸다라고 돼 있는데 반도체 전쟁의 최대 수혜자가 누구일까 생각을 했더니 TSMC의 창업자 모리스 창입니다.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세계 최대 파운드리 1위인 대만 TSMC의 모리스 창, 중국명은 짱주모 93세이십니다. 야, 근데 되게 정정하시다 그죠? 약간 옛날에 구본무 회장님하고도 좀 닮으신 것 같아요. 창업자가 공개석상에서 반도체 자유무역의 시대가 끝났다며 TSMC가 올해 최고 실적을 기록했지만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얘기를 했고요. 글로벌 파운드리 시장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핵심 부품인 AI 가속기의 99%를 위탁 생산하는 기업의 창업주가 반도체 자유무역의 후퇴에 경고를 보낸 것이다. 모리스 창은 지난 26일 대만 신주현에서 열린 TSMC 연례 체육대회에 참가해서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부문의 자유무역은 죽었다며 이러한 환경에서 계속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TSMC의 도전이라고 했네요. TSMC 연례 체육대회 이런 게 있네요. 삼성전자가 연례 사내 체육대회 이런 거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워낙 전자는 또 사업부가 여러 개다 보니까 뭐 직원 수에서도 좀 차이가 나긴 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일을 하실 때는 체육대회 같은 거를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아버지 회사 체육대회에 가서 구경했던 기억들도 좀 나는데 저희 아버지 때는 낙동강에서 뗏목을 타고 저 위에서 어디서 어디까지 뗏목 타고 내려오는 뭐 그런 것도 좀 하고요. 그 당시에는 약간 그런 회사 분위기가 있었는데 요즘은 굉장히 개인주의적으로 다 바뀌다 보니까 그렇게 단체로 하는 회사 행사가 많이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장단점이 있다고 봅니다. 그죠? 이샤 하면서 좀, 그런 거 되게 귀찮은데 한번 갔다 오면 그래도 약간의 어떤 결속력이라든지 애사심이 생기려나 아니면 반감이 생기려나 모르겠는데 아무튼 대만의 TSMC는 아직까지 연례 체육대회를 하고 있네요. 여기서 반도체, 특히 첨단 반도체 부문의 자유무역은 죽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계속 성장을 추구하는 것이 TSMC의 또 다른 도전이다 라고 했습니다. TSMC는 엔비디아와 함께 미중 반도체 패권 전쟁과 본격적인 인공지능의 등장으로 급변하는 반도체 시장에서 최대 승자로 꼽히죠. 그럼에도 모리스 창이 이같이 말한 것은 미중 대립으로 글로벌 반도체 분업 체계가 무너지면서 반도체 기업의 성장에 악재가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고요. 2020년 미국의 대중 제재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이전 세계 반도체 산업은 미국의 설계 그리고 한국, 대만의 생산, 중국의 소비로 이어지는 이런 분업 체계가 작동을 했죠.
네, 다시 한번 읽어보면 미국은 이 설계를 하고 한국하고 대만이 생산하고 중국이 소비로 이어지는 이 분업 체계가 작동을 했는데 TSMC는 애플, 퀄컴 등 미국 빅테크에서 주문받은 첨단 반도체를 생산했고 이 반도체는 스마트폰과 PC, 서버에 탑재되어서 중국을 포함한 전 세계에 팔려 나갔고요. 화웨이 같은 중국 전자업체의 주문도 직접 수주를 했습니다. 미국은 한국, 대만, 일본, 네덜란드 등 동맹국을 끌어들여서 중국을 견제하고 동맹국 중심으로 반도체 공급망을 공고하게 구축한다는 게 이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이런 미국의 반도체 정책은 동맹국의 반도체 기업에도 타격을 주고 있고 미중 반도체 전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되기 전인 2019년 TSMC의 매출 가운데 약 20%가 중국 시장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재 TSMC 매출 중 중국 비율은 10%로 떨어져 있고요. 한국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만든 메모리 반도체도 대중 제재 기업에 올라와 있는 화웨이 등에는 판매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요게 반도체 분업 구조의 표를 나타낸 거죠. 미국이 설계해서 동맹국 위주 반도체 공급망을 재편을 하고 삼성 TSMC 공장 유치, 인텔 지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는데 설상가상 중국 메모리 제조사인 창신 메모리죠. CXMT가 D램 생산량을 무섭게 늘리고 있고 노무라 증권에 따르면 창신의 웨이퍼 월 생산량은 연말에 20만 장, 내년에는 30만 장에 도달해서 전체 D램 시장의 15%를 차지할 전망이라고 하고요. 3위인 마이크론의 턱밑까지 추격하는 건데 창신은 내친 김에 연내 2세대 고대역 폭 메모리 HBM 양산을 목표로 하면서 AI 메모리까지 자립에 나선 것이다. 김정호 카이스트 교수는 미국이 중국의 AI 발전을 저지하려고 반도체까지 막는 상황이라면서 중국이 철저하게 자립을 추구하면서 우리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이라는 안정적인 고객뿐 아니라 성장 기회도 잃고 있다고 했습니다. ASML도 미중 갈등의 유탄을 맞았는데요. 지난 3분기 실적 발표에서 내년 중국 매출 비율을 20%로 예상했죠. 한 47%였는데, 그 전에 49였네요. 비교하면 절반 이하로 급격히 줄어드는 겁니다. 일본 정부의 지원을 받는 라피더스도 27년에 2나노 공정 양산을 계획 중이지만 중국 판매가 불가능할 경우 첨단 반도체 시장에 안착하기 쉽지 않을 전망이고 라피드스가 처음부터 애플, 엔비디아 같은 미국 빅테크를 고객으로 확보할 가능성은 낮다면서 중국 물량을 우선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인데 대중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불가능할 거라고 했습니다. 이번 미중 갈등은 미국 기업인 인텔에도 지금 부메랑이 되고 있고요. 인텔은 중국에 PC용 CPU를 수출해 왔는데 첨단 반도체라는 이유로 지난 5월 미 정부에서 수출 자격을 취소당했고요. 중국 수출 물량 감소 때문에 21년 재진출을 선언한 파운드리 사업 부진까지 더해져서 지난해 70억 달러가 넘는 영업 적자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도체 산업에서 중국을 대체할 만한 시장이 없다는 게 미국과 동맹국들의 지금 딜레마입니다. 바이든 정부가 TSMC와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공장을 미국에 유치하는 것도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인데 모리츠 창이 지난해 한 포럼 연설에서 미국의 반도체 공장 유치로 칩 가격이 상승할 것을 우려를 했고요. 실제 TSMC는 가격 상승과 공정 관리의 어려움을 이유로 최첨단 공장은 미국이 아닌 대만에 두겠다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중국은 미국 제재 속에서도 첨단 반도체 자립을 시도하고 있고요. 화웨이는 스마트폰의 두뇌 역할을 하는 AP를 TSMC에 위탁해서 고성능 칩을 생산을 했고요. 2020년 미국의 제재로 첨단 칩 제조가 막히자 자국 파운드리를 통해 생산에 성공했습니다. 지난해 출시된 화웨이의 플래그십 스마트폰인 메이트 60에 탑재된 이 7나노급 칩은 중국 SMIC가
구형 공정으로 생산한 것으로 알려졌고요. 화웨이가 올해 출시한 피우라 70 시리즈는 카메라를 제외한 부품의 90% 이상이 중국산이라고 합니다. 중국은 AI 가속기도 자체적으로 설계 제작하고 있는데 AI 가속기는 AI 학습과 추론에 필수적인데 중국 기업들은 엔비디아의 고성능 AI 가속기를 구할 수가 없고요. 화웨이는 지난해 자체 설계하고 SMIC가 7나노 공정으로 생산한 어센드 910B를 출시를 했습니다. 지난달에는 이를 업그레이드한 신제품을 선보였는데요. 엔비디아의 현재 주력 제품과 비슷한 수준이라고 합니다.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중국은 구형 공정을 사용해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 과정에서 엄청난 설계 노하우를 지금 쌓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 반도체의 기초 기술력이 한 차원 진화 중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그 다음은요. 미 억만장자의 81명은 해리스를 지지하고 52명이 트럼프를 지지해. 억만장자일수록 트럼프 지지할 것 같은데, 그죠? 반대다, 그죠? 세계에서 7번째로 큰 가상화폐 리플의 공동 창업자인 크리스 라스는 이번 미국 대선에서 해리스 후보에게 1180만 달러의 정치 자금을 기부했다고 합니다. 와, 엄청난 돈을. 윙클보스 형제 등 많은 가상화폐 사업가들이 암호화폐 대통령이 되겠다는 트럼프 후보를 지지하는 것과는 다른 입장이고요. 해리스는 캘리포니아 출신으로 평생 혁신적인 경제에서 자란 사람들과 함께 성장했다고 지지 이유를 설명했네요. 반면에 아이언맨 등 마블 시리즈를 히트시킨 펄머트 전 마블 엔터테인먼트 회장은 열렬한 또 트럼프 지지자네요.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나 밥 아이거 디즈니 CEO 등 많은 문화산업계 명사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례적인 행보라고 합니다. 유대계 미국인인 그는 트럼프의 친이스라엘 정책을 지지합니다. 하긴 트럼프가 대놓고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한 친정책을 얘기를 하고 있죠, 지금. 요 주요 인물들이 나오네요. 트럼프 쪽은 머스크, 윙클보스 방금, 그리고 해리스 쪽은 빌 게이츠, 그리고 셰릴 샌드버그, 그리고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 등 이런 분들이 해리스를 지지를 하고 있군요. 빌 게이츠는 역대 대선에서 나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은 아니라면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해리스 단체에다가 5천만 달러를 기부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미국과 전 세계에서 의료 개선, 빈곤 감소, 기후변화 퇴치에 대한 명확한 의지를 보여주는 후보를 지지한다고 그렇게 밝혔고, 반면 그동안 민주당 후보를 지지해온 워런 버핏은 이번에는 지지 선언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네요. 워런 버핏은 그 전에 민주당 후보를 계속 지지해 왔었군요. 구글의 전 CEO인 에릭 슈미트와 넷플릭스의 창업자인 리드 헤이스팅스도 해리스 지지자라고 합니다. 그 밖에 셰릴 샌드버그, 그리고 스티브 잡스의 아내인 로렌 파월 잡스, 그리고 멜린다 여사 등도 해리스 편이고요. 월마트 상속녀인 크리스티 월튼, 그리고 글로벌 뮤추얼 펀드 업체인 피델리티의 자산운용의 전 CEO인 에드워드 존슨의 아내 엘리자베스도 해리스를 지지한다고 합니다. 지역적으로는 실리콘밸리뿐 아니라 동부인 뉴욕 기반이라는 점이 눈에 띄는데, 뉴욕은 트럼프의 고향이지만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세가 강하다고 하고요. 마이클 블룸버그 전 뉴욕시장이 대표적이다. 억만자들이 해리스를 지지한 이유는 안정성 때문이다. 부자들이 가장 싫어하는 가장 싫어하는 것은 불확실성인데, 로렌 파월 잡스 등 억만장자 12명은 지난달 지지 성명에서 해리스가 법치주의, 안정성, 건전한 기업 환경을 뒷받침하는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정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밝혔네요.
해리스는 또 캘리포니아 검사로 재직하면서 실리콘밸리 억만장자들하고도 친분을 쌓았다고 합니다. 해리스가 당선될 경우 가장 큰 혜택을 볼 분야로는 기술, 의료 분야가 꼽힌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전통 부자, 부동산, 에너지 이쪽 출신들은 트럼프를 지지하고요. 은둔의 재벌로 불리는 티모시 멜런이 그런데 멜런 가문은 석유왕 록펠러 가문의 견줄 정도로 재력가이지만 사교계에 잘 등장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재무장관을 지낸 앤드루 멜런의 손자인 티머시는 할아버지 재단에서 이사로 재직하다가 2002년 사임하고 현재는 조용히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 트럼프 지지 단체에다가 5천만 달러를 기부를 했네요. 뉴욕타임즈는 멜런의 돈을 받은 사람 중 멜런을 만난 사람은 극히 드문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하고요. 그 밖에 라스베가스의 카지노 재벌이 셸던 아델슨의 아내, 미리엄 애들슨, 돈 어헌 호텔 창업자도 열렬한 트럼프 지지자라고 합니다. 트럼프의 당선 시에 수혜를 볼 것으로 예상하는 에너지 부동산 부자들도 트럼프 쪽에 섰는데 석유 수출 업체인 지오서든 에너지의 조지 비숍, 석유 기업 크라운 퀘스트의 티모시 던, 미국 서부 기반 부동산 회사인 마제스틱 부동산의 에드워드 러스키 주니어 등, 그리고 스포츠 업계에서는 시카고 컵스 구단주인 조 리트케츠, 그리고 미국 최대 프로레슬링 회사인 WWE의 전 CEO인 린다 맥마흔 등이라고 합니다. 네. 이제 얼마 안 남았다, 그죠? 그 다음에 강은의 히스토리 인 팝스 보겠습니다. 맥도날드 햄버거. 패스트푸드로서는 단연 세계 1위 기업이고 코카콜라 아이폰과 함께 미국 자본주의의 트레이드마크가 된 맥도날드. 일본 사람들을 만나면 마쿠노 나루도 하면서 마쿠노 나루도 이렇게 발음하고 우리는 맥도날드. 영어식으로는 맥도날드 뭐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그죠? 자, 1954년 시카고에서 프랜차이즈 1호점을 연 이래 승승장구하고 있다. 1954년에 1호점을 열었었군요. 단일 기업으로는 세계에서 가장 많은 부동산을 보유한 기업인데 아일랜드 이민자의 후손이 맥도날드 형제가 자신들의 이름을 딴 드라이브인 노점을 연 것이 1940년이었고요. 당시 맥도날드는 주력 메뉴가 햄버거가 아니고 바베큐였다고 합니다. 형제는 곧 한계를 깨닫고 시스템을 간편하게 바꾸는데 즉석에서 최소한의 시간과 인력으로 공급할 수 있는 햄버거와 감자튀김 그리고 음료수로 메뉴를 축소를 했고요. 또한 주문 시스템을 개선하고 주방 동선의 효율성을 높여 속도전에 성공을 했네요. 하지만 이들은 세상에서 가장 불운한 형제가 된다. 레이 크록이라는 쉐이크 제조기 웹판호는 이 사업의 프랜차이즈화 가능성을 감지하고 맥도날드 형제에게 사업 확대를 제안했고요. 그러나 형제는 제안에 응하지 않고 전국 사업권을 헐값에 크록에게 넘기고 만다. 자기 가게로 먹고 살 만한 이들 형제는 발코니에서 석양을 보며 평화를 누리는 저녁이 있는 삶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참 레이 크록이라는 사람이 대단하네요. 웹판원이었네요. 쉐이크 제조기 웹판원. 이 세일즈맨들이 그죠? 보면 확실히 세일즈를 하면서 그 본인이 세일즈하는 제품에 대한 이해도도 중요하지만 이 사람의 마음을 읽으면서 세일즈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업계에서도 거의 비슷합니다. 이 펀드 매니저들이 나와가지고는 은퇴하고 나와서는 별로 이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 증권사에서 영업하시던 분들이 있잖아요. 하시던 분들은 은퇴하고 나서도 어떻게든 보면 잘 돼 계신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 힘든 영업을 하면서 이 생존에 대한 여러 가지 노하우를 갖게 되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잊을만 하면 터지는 미국의 식중독 사태가 최근 맥도날드를 덮쳤는데 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13주에서 75명이 맥도날드의 쿼터 파운드 햄버거를 먹고 식중독 증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시카고 출신 흑인 싱어송라이터 웨슬리 윌리스는 자신의 고향에서 성공한 이 햄버거를 시니컬하게 노래했다. 맥도날드가 당신을 뚱뚱하게 만들 것이다. 그들은 빅맥과 쿼터 파운드를 제공한다. 그들은 당신에게 늘어난 체중을 부과할 거야. 맥도날드 햄버거는 최악이야. 맥도날드 햄버거가 아주 월스트하다고 이런 노래가 있었네요. 언제 나온 노래죠? 1995년 락앤롤 맥도날드라는 노래가 있었군요. 이 녹음하고 나서 점심은 맥도날드 가서 햄버거 먹어야지 했었는데 식중독 사태가 있었다고 하니까 갑자기 먹고 싶은 생각이 싹 없어졌네. 그냥 된장찌개나 부추된장 먹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요. 중국이 지갑을 닫자 루이비통이 고개를 숙였다라는 기사입니다. 어젯밤에 슈카에서도 버블이 얘기하면서 루이비통도 잠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하는. 코로나 확산으로 마스크를 쓴 고객들이 지난 2020년 9월 19일 중국 베이징의 한 쇼핑몰에서 프랑스 명품 브랜드 루이비통 매장 앞을 지나고 있다. 2020년 사진이네요. LVMH-3, 캐링 -16, 페르가모가 -7.2, 그리고 에르메네질도 제냐가 -7%. 글로벌 명품 업계를 이끄는 주요 그룹들이 최근 3분기 실적을 잇따라 발표했는데 결과는 온통 마이너스였다. 작년 3분기와 비교해서 전 세계 매출이 줄어든 것인데 그들이 지목한 실적 부진의 이유는 같았다. 바로 중국이다. 그러니까요. 저희가 모닝브리프에서 계속 왕차정을 통해서 중국을 커버하지 않습니까? 그죠? 중국을 알아야 글로벌한 이런 미국의 빅테크가 됐던 글로벌 초량 기업들의 투자에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끄떡없던 명품 업계가 중국의 영향으로 사색이 돼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데 글로벌 명품 업계는 중국 시장 비율이 30% 안팎에 달하며 중국 의존도가 컸는데 중국이 지갑을 닫으면서 실적 부진을 호소하고 있고요. 중국이 최근 대규모 경기 부양책을 내놓았지만 중국 젊은 세대의 소비 행태가 달라져 명품 업계가 중국발 영광의 시대를 다시 경험하지 못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여기 소비 행태가 달라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베인앤컴퍼니에 따르면 2000년에 174조 규모였던 명품 글로벌 시장에서 중국 비율은 1%에 불과했고요. 2000년입니다. 하지만 중국이 급격한 경제 성장을 하면서 글로벌 명품 업계에서는 중국의 영향력이 커졌고요. 2018년에 글로벌 명품 시장이 한 400조 정도 됐었군요. 이렇게 커진 1등 공신도 중국이었고요. 이때 글로벌 명품 업계 매출의 3분의 1이 중국인 지갑에서 나왔습니다. 비록 지난해 줄긴 했어도 여전히 중국은 글로벌 매출의 4분의 1 차지합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명품 업계를 먹여 살린 것도 중국이었고 유로모니터에 따르면 코로나가 본격화한 2020년 미국 내 명품 매출이 22%나 줄어든 반면에 중국 매출은 전년 대비 48%, 그리고 21년에도 36%나 늘어났다고 하네요. 루이비통과 디올 등을 보유한 명품 그룹 LVMH는 코로나 시기 중국인들이 지갑을 활짝 열면서 급성장을 했고 이 베르나르 아르노 LVMH 회장은 이때 자산이 3배 가까이 늘면서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기업인 아마존의 CEO 제프 베이조스와 함께 세계 최고 부자의 자리를 놓고 다툴 수 있었는데 상황이 지금 달라졌고요. 중국인들이 이전처럼 유럽산 명품을 쓸어 담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명품 기업들 매출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래 쭉 빠졌습니다. 이 지금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래서 아르노 회장의 경우 지금 블룸버그 억만장자 지수 기준으로 5위까지 내려앉았네요. 네. 네,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시 33에서 24까지 4분의 1 정도로 줄었다 그죠? 명품 시장의 규모는 지금 작년에 544조나 되네요. 544조. 엄청 큰 시장이다 그죠? 구찌, 발렌시아가 등을 소유한 캐린과 그리고 제냐, 톰 브라운 등을 보유한 에르메네질도 제냐도 잇따라 중국발 소비 부진의 마이너스 실적을 기록했고, 제냐가 3분기에 전년 동기 대비해서 마이너스 22.8% 급감했습니다. 중국 매출이. 로이터 통신은 중국 매출이 압도적인 아시아 시장에서 코로나 이후까지 이어진 흥청망청 쓰는 분위기가 확실히 바뀌었다고 합니다. 자, 그 이유에 대해서 밑에 쭉 나오는데요.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한 중국인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중국은 3분기의 경제 성장률 4.6%를 기록했고 작년 1분기 이후 가장 낮은 경제 성장률인데 부동산 침체 그리고 취업난, 저임금과 소비 부진 등이 복합적으로 겹쳤고요. 특히 그동안 명품 소비의 중심에 있던 중국 밀레니얼 그리고 Z세대 등 젊은 세대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중국 패션 전문 매체인 징데일리는 중국 명품 소비의 60%는 밀레니얼 세대와 Z세대에서 나오는데 중국은 명품 소비자의 평균 연령이 29이네요. 전 세계 명품 시장에서 가장 젊은 국가. 야, 29에? 명품 업계는 딜레마에 빠졌고요. 중국만 바라보자니 상황이 여의치 않고 중국의 대안을 찾자니 중국만큼 구매력이 큰 나라가 없기 때문입니다. 엄마 아빠 카드. 중국발 명품 업계의 침체가 장기화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명품 브랜드 전략 컨설팅 회사인 에퀴테의 CEO 다니엘 랭거는 중국 소비자들이 가성비를 따지기 시작했고 실제로 중국에서는 중고 명품 시장과 짝퉁 시장이 붐을 이루고 있는데 중국의 많은 명품 소비자가 소유하고 있던 명품들을 중고 시장에 팔아 현금화를 하고 있고요. 이에 중국의 중고 명품 시장은 연 30% 이상 성장 중이고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의 계열사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에 대해 아무런 전망을 내놨는데 내년에는 인플레이션이 둔화돼 글로벌 소매 시장이 21년 이후 가장 큰 폭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도 중국은 4% 성장하는 데 그쳐서 22년 이후 가장 저조한 성장을 볼 것이다 라고 얘기했네요. 중국 정부가 또 사치 풍조 단속에 나선 것도 중국 내 명품 구매 의욕을 떨어뜨리는 요인인데 시진핑 주석의 공동부유 정책 역량으로 소셜미디어에서 부를 자랑하는 이들의 계정이 중단되는 등 사회 분위기가 명품과 거리를 두고 있다고 합니다. 비즈니스 인사이드는 월가의 애널리스트들은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중국발 명품 업계의 위기를 뒤집을 만큼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1등이었던 시총 1등이었던 귀주 모태주도 보면 많이 빠져 있었거든요. 최근에 이제 바닥치고 돌아서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그죠. 자, 그 다음 기사는요. 네이버 D2SF 성장성이 큰 북미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는 부분인데 실리콘밸리에서 투자 설명을 가졌군요. 네이버 인지도가 상승, 지금이 적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시죠? 네이버 D2SF의 네트워킹 행사 현장에서 만난 김남선 네이버 CFO 분이시고 오른쪽은 양상환 D2SF 센터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몇 년 전부터 네이버 정도면 한국뿐 아니라 더 넓은 해외 벤처 투자 시장을 봐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북미 진출은 지금이 적기죠. 24일 네이버의 CBC 기업형 벤처캐피탈 D2SF가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연 투자자 창업자 행사에 참석한 김남선 CFO는 21년 네이버가 캐나다 웹소설 플랫폼인
패드를 인수할 때만 해도 네이버를 모르는 사람이 대다수였는데 지난해 미국 중고거래 플랫폼이 포시마크를 인수하고 올해 네이버 웹툰이 나스닥에 상장하며 인지도가 급격하게 상승했다고 말했다. 아, 그러겠네요. 이 포시마크 인수 뭐 이런 걸로 언론에서 계속 나왔을 거니까, 그죠? 한국의 네이버가 인수했다. 이 브랜드의 가치가 올라갔겠네요. D2SF는 이번 행사에 한국, 미국 투자자 및 창업자 100여 명을 초청을 해서 D2SF US 개설 행사를 개최했고, 현장에서 뭐 이런 분들을 만나서 이 김 CFO가 네이버가 그동안 투자를 많이 해왔지만 방향성이 뾰족하지 못했는데 재무 담당자로서 많은 부분을 줄여왔지만 그럼에도 줄이지 않은 것 중 하나가 바로 이 D2SF라고 합니다. 하이퍼클로바 X 개발 및 운영에 늘어나는 비용과 장기간의 주가 부진 등으로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벤처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아끼지 않았다는 뜻이죠. 그는 초기 투자를 주로 하는 D2SF의 투자 금액은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데다가 성장성이 훨씬 큰 북미 스타트업에 투자하는 것은 재무적으로도 효율적인 선택이라고 했고요. 투자 분야에 있어서는 개인적으로는 네이버가 아직은 약한 기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눈여겨보고 있다고 합니다. 아, 네이버가 약한 기업 서비스형 소프트웨어를 눈여겨본다고 하고, 양성환 센터장은 투자 원칙 중 하나는 한 해 투자의 절반을 네이버가 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분야에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현지 투자 확대는 물론 기존 한국 투자사의 미국 진출도 돕는 교두보 역할을 하겠다고 했네요. 굉장히 저는 긍정적으로 보는 게, 아까 포시마크 이런 걸 인수하면서 기업에 대한 PR도 제대로 했고, 그동안에 미국의 그 대기업들이 있잖아요. 빅테크 보면 거의 다 M&A로 계속 성장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삼성에 대한 여러 가지 비관적인 얘기 중에 하나가 하만카돈 인수에 뭐 제대로 한 거 있느냐, 그러면서 이제 매출 자체가 성장률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좀 공격적인 M&A를 해야 된다. 왜냐하면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돈을 한 100조를 쌓아놓고 있으면 그 돈을 미래에 ROE를 높일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에 있어서 리더십이 좀 부족한 거 아닌가 이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너무 우리나라 기업들이 최근에 주가가 빠지면서 이런 투자를 게을리할까봐, 그러면 당장은 숫자, 이번에 삼성이 EQ 숫자를 되게 좋게 만들었었잖아요. 10조 4천억. 그때 지나고 보니까 이번에 9조 1천억이 나오면서, 아, 그때 엔비디아의 퀄 테스트가 계속 안 되면서 삼성전자의 재무 담당자 입장으로는, 아, 우리 이렇게 수익 그래도 잘 내고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마사지를 좀 했던 게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결국 근본적인 원인이 기술적인 초격차. 당장은 돈이 안 되더라도, 당장은 이익이 많이 안 나오는 것 같아도 시장은 다 알거든요. 시장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테슬라가 실적이 재작년에 비해서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주가가 올라오는 게 미래 성장 가치를 시장은 알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네이버의 이런 투자는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모건 스탠리의 반성문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틀렸다는 모건 스탠리의 특이한 반성문이라고 되어 있고요. 머니투데이 기사입니다. 자, SK 하이닉스 주식에 대한, 요걸 조금 키워볼까요? 네, 하이닉스 주식에 대한 우리의 평가가 단기적으로는 틀렸지만 메모리 사이클의 정점에 대한 전망은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했고요. Our assessment of Hynix stock was wrong in the near term, but not the memory cycle peak. 이렇게 제목을 지었군요. 모건 스탠리가 24일 내놓은 올해 3분기 실적 분석 보고서 첫머리 내용이고요. 9월 15일 하이닉스 목표 주가를 그때 26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거의 뭐 찍어 눌러버렸죠. 54% 하향 조정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14만 원 갔다가 지금 20만 원 회복을 했습니다. 겨울이 온다.
겨울이 희미하게 보인다는 거죠. Winter looms 라는 식으로 했고, 자, 이 보고서에서 우리의 평가가 단기적으로 잘못됐다. 이번에 나온 보고서에서 표현까지만 읽으면 모건 스탠리가 한 달여 전에 하이닉스를 혹평한 보고서에 대해서 스스로 반성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하이닉스의 호 실적에 모건 스탠리가 꼬리를 내리고 반성문을 썼다는 식의 내용이 나오지만 보고서를 읽어보면 180도 다른 내용이라고 합니다. 이 보고서에서 3분기 매출은 자신들이 예측한 19조 7,8천억보다 11% 낮은 17조 5,730억으로 내려앉았고, 영업이익은 자신들이 전망했던 7조 8천억에 비해서 10%나 줄어든 7조 300억에 머물러 자신들의 단기적 평가가 틀렸다. 좋은 실적을 단기적으로 나쁘게 전망해서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단기적으로 나쁘다고 전망했는데 더 나쁜 실적이 나와 틀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난 금요일에 일반적인 해석과는 다른 얘기다라는 얘기고요. 이런 이유로 이번 보고서에서 2024년 EPS도 9월 전망치였던 28,300원보다 오히려 11% 하향 조정하면서 25,200원으로 EPS도 오히려 낮춰버렸고요. 그리고 대폭 하향 조정했던 지난 9월에 조정한 3분기 전망이 지나치게 낙관적이었고, 실제 3분기 실적 발표 내용은 그 전망보다 더 나빠졌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하이닉스에 대한 평가가 틀렸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실제로 모건 스탠리는 지난 9월에 대폭 낮췄던 올해 및 내년의 매출과 영업이익의 전망치를 다시 한번 이번 보고서에서 하향 조정을 했고, 24년과 25년 매출 전망을 당초에 74조와 93조에서 한 10에서 6.7% 이렇게 하향 조정한 올해는 66조 9천억, 그리고 내년에는 86조로 낮췄고요. 또 영업이익 전망도 같은 기간 27조에서 23조, 이렇게 23조에서 올해는 24조, 내년에는 23조,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국내의 평가처럼 하이닉스가 사상 최대 분기 영업이익을 내면서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앞지른 것에 대해 저평가했었다는 반성이 나오는데, 지나치게 고평가했다는 반성 아닌 반성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 지난 9월 한꺼번에 14만 원을 내렸던 목표 주가를 1만 원 찔끔 올렸네요. 반도체계 관계자는 모건 스탠리가 지난 9월 겨울 보고서 이후 국내 언론 등 여론에서 지나치다고 할 정도로 비판을 받자 자신들의 분석이 맞지 않느냐는 식으로 단기적으로 틀렸다는 반합적 표현을 쓴 것으로 보이는데, 국내에서는 이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인 듯하다라고 했고요. 이번 보고서에서 이번 아침에 제공된 내용은 최근 재평가된 주식의 기대와 크게 다르지 않고, 하이닉스의 3분기 HBM3 12단 실적은 놀랍지 않으며 최근에 낮춰진 기대치와 대체로 일치한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4분기에 대한 가이던스는 컨센서스와 일치하고 AI 수요는 여전히 강세를 보이지만 일반 D램 수요는 둔화되고 있으며 재고가 정리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하이닉스는 내년 시장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 HBM의 수요는 견조하며 시장의 우려를 없애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고요. 하이닉스의 자신감이 이길지, 모건 스탠리의 그 겨울 보고서가 이길지 내년 시장이 기대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모건 스탠리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반성을 해야 되냐면, 모건 스탠리 자기네들이 예상치보다 오히려 더 나쁘게 나왔다라는 주장이잖아요. 근데 그 2분기랑 3분기 모건 스탠리가 그 한 3, 4개월 전에 보고서를 냈을 때, 아니 이렇게 너무 낙관적으로 그 실적을 예상하는 거 아니야? 말도 안 되는 그 매출과 이익을 예상을 했더라고요. 얘네들이 지금 여기 써놓은 대로 보면 내년도 영업이익에 대한 부분 아까 쭉 나왔었잖아요.
그, 그 6월달 7월 초까지 저렇게 하이닉스 주가를 쳐올리는 데 있어서 결정적인 보고서가 사실은 모건 스탠리의 너무 지나친 투 로지한 그 전망이었거든요. 여기 보세요. 9월 보고서 전에 77조 그리고 2025년에도 뭐 130조 나올 거다. 오히려 제일 바람을 잡은 하우스가 모건 스탠리였어요. 그래서 모건 스탠리의 추정치랑 우리 국내사의 추정치 보면 모건 스탠리가 초격차로 시장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바람을 잡아놓고 보고서 9월 달에 겨울이 온다는 저는 보고서를 내면서 왕창 목표가를 12만 원을 하죠. 굉장히 부끄러운 짓을 했는데 그래서 의심을 받는 거죠. 막 외국인이 주식을 살 때는 자, 이 정도로 많이 나옵니다. 허무맹랑한 그런 추정치를 막 냈다가 그리고 뭐 때문인지 이제는 주가를 찍어 누르려고 막 저런 보고서를 낸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진정한 반성문을 써야 될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오늘 모험의 심박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화이팅 넘치시는 그런 한 주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